민주노총은 16개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이 가맹되어 있는 상급단체인데요. 그 중에 제일 규모가 큰 한 22만 명 되는 노동조합입니다. 이제 공공운수노동조합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운수산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작은 민주노총이라고 할 정도로 업종이 다양한 그런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민주노총 간부여서 한국노총을 언급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 그리고 투쟁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노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민주노총의 과거와 현재가 명료하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총을 언급하는 것이 그닥 편한 건 아닌데, 굳이 언급하자면 한국노총의 과거가 좀 암울하죠. 저는 그거에 따른 한국노총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과거에 대한 규정이 현재인데, 그 현재에서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노총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민주노총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해라라는 비판인 거거든요. 민주노총 내부는. 전 이런 차이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될 때는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편에서는 민주노총은 맨날 대모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노동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상당히 단호한 편이고, 민주노총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과는 상당한 차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크게는 이건 공공운수노조의 현안만은 아닙니다만,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탄력근로제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노조법 계약하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지금 현안이 가장 큰 문제로 공통과제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공공운수 차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문제, 공공기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할 때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공공운수 차원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 가장 큰 현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공적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산하 조직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이런 조직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사회부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노후뿐만 아니라 당장에 있는 우리 현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거든요. 이런 과제를 풀어가는 게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건 좀 불평등이라고 생각해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소득자와 하위 소득자 간의 임금 격차, 부의 격차인데, 무려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5배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그 차이가 나도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중간 사다리가 잘 짜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극복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사다리가 이미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어요. IMF 이후에 급격하게. 근데 이 소득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득 격차를 줄이지 않는 한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20년 동안 박근혜 정권까지 20년 동안 벌어졌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 1차적 사회적 분배인데,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 분배인데, 이 사회적 분배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였죠. 김무성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건. 일본이 경제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2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저는 과제는 그 사다리를 놓고 소득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 저는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밟아가야 되는데 이걸 시행하려고 하니 어찌됐든 저항이 세겠죠. 있는 쪽에서는. 그 저항이 센 것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저항을 딛고서라도 그 소득격차를 줄여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올바른 말인지는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경제정책이 갖고 있는 허구성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법입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재벌들의 변화, 개혁 없이 한국 사회가 정말 그나마 공평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해봐야 되는데 이 재벌에 대한 규제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규제라는 말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니까 재벌에 대한 규제 없이 노동자에 대한 규제만 가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탄력근로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오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구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제3자가 결정하는 방식의 법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조법, 한국처럼 노동조합 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드뭅니다. 드문데 이 한국의 노동조합이 마냥 힘이 세다 이런 이유 내지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서 노조법을 개혁하려고 한다거나 저는 이런 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ILO 핵심 협약에 노동상권을 보장하라는 항이 있어요. 단결권을 보장하거나 노조법 2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허용한다.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법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일면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니까 당을 하도 바꿔대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이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정부의 행정지침, 시행령이죠. 시행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편적인 예가 전교조죠. 전교조는 법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가 된 게 아닙니다. 행정지침에 의거해서 법의 노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지침을 철회하면 법의 노조에서 정리가 되는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노동상권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따른 그 반대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눈치를 본다면 사실 권리를 확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헌법이 있고 그것에 종속되어 있는 현행법이 있습니다. 또 그 현행법에 종속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법들을 보면 헌법이 규정하는 걸 해당 법령이 헌법을 넘어서는 규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행법을 또 규제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사실상 절대법이 되는 거죠. 공무원 사회에 행정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법에 의존하지 않고 시행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들을 고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행령들의 중요한, 예를 들어, 근로자 면제 시간 제도가 있어요.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건 시행령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시간 문제인데 임의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노동부가. 임의로 결정해서 이걸 강제하고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걷어내면 될 일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고용직으로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4대 보험을 예를 들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이죠. 이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령 지침을 바꿔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장치들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하고 격하게 그 논란이 만들어지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정부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을 고침으로써 저는 노동자들에게 시그널을 주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정부가 우리가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거긴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없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왜 안 바뀌는지 알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에 안 바뀌는지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로 향하는 함성이 아니겠죠. 저는 그 공격 대상이 분명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권리가 10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과 재벌의 권리는 120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에 중심에 두고 반사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동자들하고 저는 부딪히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인 탄력근로제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사실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한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우리 공공운수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가 22만 명. 그리고 전북 지역의 공공운수 노동자만 10,000명에 가깝습니다. 9,800명이 넘으니까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 민주노총 공공운수 전북본부에 있는 10,000명의 노동자들은 탄력근로 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가 계약이 된다 손 치더라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영세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력근로제나 최저임금 계약의 문제는 무작위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어쩌면 계약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인가라는 스스로의 질문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노조법 문제입니다. 노조법 문제는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해 있어요. 부당노동행위를 조금 설명드리면 노조 활동을 하는데 지배, 개입, 교섭 혜택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근데 사업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사업주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악인 거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마라. 노동조합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파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대체 인력을 무작위로 넣게 해달라. 그럼 파업의 효과가 없죠. 파업의 효과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급단체가 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이건 전두환 때 만들어져 있었던 제3자 개입 금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저는 노동조합과는 특히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인 단결권하고는 너무 거리가 가도 너무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공운수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가장 큰 현안은 이 문제를
해소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현안들이 당장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주요 활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들의 차별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이 정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민간 기업은 이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써야 되는 자리에 굳이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게 20년 동안 벌어져 왔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한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분 저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둔다면 조금 더 달라진다. 토건족들, 그러니까 구세력이죠. 정확히 말하면 촛불의 구세력들입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토건에 쓰자고 하세요. 그건 쓰자고 하시는 거고, 근데 그렇게 쓰인 낭비된 세금이 4대강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들을 줄여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갈 때 전 민간 기업도 압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재벌들도 기록에 남는다 하니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을 10분 이해한다면 저는 재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태도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냐? 10대 재벌이 10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이 약 700조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으로 700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신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부동산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이건 뭐 한국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위 사업주들 내지는 재벌 사주들, 오너들이 가져가는 돈을 일부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가면서 고용을 유지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일자리는 줄이면서 돈은 내놔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벌들도 자기네들의 희생, 자기네들의 양보 없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깎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우리도 내 임금 반토막 낼 테니 너희들도 그러면 반토막 내볼래?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노동자들 너네는 나가고 우리는 돈 벌게.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갑질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프랜차이즈 점들의 갑질 얘기가 나오고 대리점들 간의 갑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공정거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일 텐데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미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걸 회복해가는 스스로의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정부한테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정부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좀 더 공정하게 나누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으로만 놓고 본다 손 치더라도 현재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노동자 너희들은 뭘 양보할 수 있냐? 전 이렇게 질문하는 수순은 먼저라고 하는 수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것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임금 많이 받는 너희들도 내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일단 너희들 내놓는 거 보고 내 거 내놓게, 이런 방식으로는 힘 있는 자의 횡포지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업복을 벗으면 시민이 됩니다. 모든 시민들은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 노동자들한테 유일하게 주어진 권리가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을 할 권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공포감을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을 하면 잘린다, 해고된다, 이런 불안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이걸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을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 그런 두려움, 공포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 3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됐든 민주노총이 되었든 노동조합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권리라고 하는 것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매개가 저는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늘 빨간 머리띠를 메고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 민주노총의 간부들도 똑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을 빼고 가는 거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왜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 때문이거든요. 또 민주노총의 간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데모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닥 좋아하지 않고요. 아까 휴직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데모라고 하는 그 컨센서스만 저희들한테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고 우리 아이와 뛰어놀고 싶고 놀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고 또 대화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리로 나온다 손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리인 노동조합을 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나한테 주어진 권리가 뭔지 혼자 하실 수는 없습니다. 혼자 하시는 건 진짜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민주노총 문을 두드리고 민주노총에 전화를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화하면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고 회사도 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어떤 것에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순서이십니다. 두 번째 순서는 가능하면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데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어 정도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정말 회사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할 때, 나를 쫓아내려고 할 때, 이때 구제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미 쫓겨난 다음에 구제를 받으려고 하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 전화를 한번 해보셔라. 민주노총에. 그리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라. 그 노동청보다는 민주노총이 나을 겁니다. 노동청은 아마 회사에 통보하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노동부도 불만인데요. 그런 게 오죽하면 실명을 밝히지 않고 회사를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상담하려고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알려주는 이유가 뭔지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민주노총에 먼저 전화해 보시고 그 전화해서 내가 이런 권리를 침해받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이 불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다면 이후에 대응하시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에 꼭 전화를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그 네이버에 묻지 말고 네이버에 물으면 노무사가 답변하세요. 노무사가. 그런데 그것이 자기 권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